국민의힘 상임전국위원회가 현재 당 상황을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해야 할 비상상황으로 판단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다음 주엔 당원 개정 등 비대위 전환에 필요한 절차를 마칠 예정인데 대표직 복귀가 사실상 무산된 이준석 대표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민주당 당대표와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지역별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흥행에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내일 강원과 대구 경북 지역의 합동 연설회를 시작으로 지역별 순회 경선을 이어갑니다.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이 개인 전화번호와 이메일을 공개하면서 국민과 소통에 나섰습니다. 국민이 원하는 정책을 국회가 함께 고민해서 풀어나가겠다며 신뢰 회복을 약속했습니다. 청년 정치인의 시각으로 이슈를 분석해보는 청년맞수. 오늘은 상임 전국위의 추인으로 비대위 체제 전환 초읽기에 들어간 국민의힘 상황과 내일 강원과 대구 경북을 시작으로 지역 순회 경선에 돌입할 민주당 전대 관련 움직임을 짚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5일 의정종합뉴스 뉴스엔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상임 전국위가 현재 당내 상황을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할 수 있는 비상상황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9일 전국위 의결을 거쳐 비대위가 출범하면 이준석 대표는 자동으로 당 대표직에서 해임되는데 이 대표는 오늘도 윤석열 대통령을 공개 비판하는 등 SNS 여론전을 이어갔습니다. 김동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당 소속 국회 상임위원장과 시도당 위원장 등으로 구성된 국민의힘 상임 전국위는 현재 상황을 당원 당규상 비대위로 전환해야 하는 비상 상황으로 규정했습니다. 이준석 대표의 사고 상태와 최고위원들의 사퇴로 최고위가 기능을 상실해 비상 상황에 해당하는 것으로 유권 해석을 내린 겁니다. 당헌에 대한 유권 해석안은 당이 처한 현 상황이 당의 비상 상황에 해당한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하태경, 조혜진 의원이 제안한 비대위원장 임기를 이준석 대표 직무 복귀 시점으로 규정해 이 대표의 복귀가 가능하도록 하는 안은 부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이 대표의 당대표 복귀는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그 즉시 최고위원회가 해산되기 때문에 당대표의 직위도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누가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당헌 당규상에 그게 못 박혀 있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오는 9일 전국위에서 비대위원장 임명안을 통과시켜 곧바로 비대위를 출범시킨다는 계획입니다. 비대위원장으로는 주호영, 정우택, 조경태 의원 등 당내 5선 중진 의원과 외부 인사로는 김항식 전 국무총리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자신의 SNS를 통해 반발했습니다. 이 대표는 선출된 당대표가 당내 상황에 대해 말하는 것이 내부 총질이라는 인식은 한심하다고 비판했는데 윤 대통령이 이 대표를 내부 총질만 하던 당대표라고 지칭한 걸 정면 반박한 겁니다. 또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사퇴를 하지 않았는데 비상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코미디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비대위 체제에 맞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회방송 김동길입니다. 당대표와 최고위원 선거가 진행 중인 더불어민주당 역대 전당대회와 비교해 낮은 투표율을 보이면서 흥행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내일부터 주말마다 지역 순회 경선이 시작되는데요. 당권 주자들은 모두 충청으로 향해 당심에 호소하며 투표 동료에 들어갔습니다. 김동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3일 강원과 대구 경북 지역의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를 시작으로 본격 전당대회에 돌입한 더불어민주당. 투표율이 40%대 초반을 기록한 대구 경북을 제외하고 인천과 강원 제주 지역에선 20% 안팎에 그쳤는데 대구 경북 권리당원 수가 적은 걸 고려하면 최종 투표율이 40%를 넘어섰던 작년과 재작년 전당대회에 비해 초반 흥행이 저조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마무리된 투표 결과는 이번 주말 지역 순회 경선 현장에서 발표되는데 내일은 강원과 대구 경북, 모레엔 제주와 인천 지역 권리당원의 표심이 공개됩니다. 민주당은 내일부터 시작되는 합동 연설회와 대의원 투표를 통해 저조한 투표율 흐름을 뒤집기 위한 투표 독려에 나설 계획입니다. 당권 도전자들도 오늘 일제히 충청을 찾아 당심 공략에 나섰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대전을, 박용진 후보는 청주를 찾아 지지자들을 만났고
충남 아산이 지역구인 강훈식 후보는 충남 일대를 돌며 자신이 유일한 비수도권 후보자라며 지역 민심에 호소했습니다. 한편 기소와 동시에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할 수 있다는 내용의 당원을 변경해달라는 청원에 5만 명 넘게 동의하면서 전당대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사법 리스크가 있는 이 후보를 위한 방탄용 청원이라는 지적인데 박용진 후보는 한 개인으로 인해 당 전체가 위험에 빠지지 않게 하는 최소한의 장치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고 강 후보는 기소가 아닌 유죄가 선고될 대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특정인을 위한 당원 개정으로 보일 우려가 있어 문제 제기 시점이 아쉽다고 밝혔습니다. 내일부터 일정에 들어가는 지역 순회 경선. 이재명 대세론 속에 이 후보의 사법 리스크와 강훈식, 박용진 후보의 단일화 여부 등이 결국 막판 변수로 여겨집니다. 국회 방송 김동희입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오늘 당정협의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규제 혁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당정은 불필요한 환경 규제를 줄이고 기업 활동을 가로막는 경제 형벌 규정도 적극 개선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강민지 기자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규제 혁신 협의에 나서 민간 기업의 활력을 저해하는 기업 형벌 규정과 환경 규제 합리화 추진에 뜻을 모았습니다. 정부가 지난 6월 발표한 규제 혁신 추진 방향을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한 겁니다. 국민의힘은 특히 기업 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행정 의무나 명령 위반에 대해 형벌 대신 행정 체계를 통해 계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업의 활동을 제약하는 것은 민간의 활력을 위축시키고 경제의 선순환을 가로막는 장애물입니다. 이제는 우리도 신속하고 과감한 규제 개혁을 통해 환경도 개선하고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 제고에도 기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는 시급하지만 위반 행위로 인한 법익 침해가 낮은 조항들을 중심으로 개선안을 우선 마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해외 사례와 비교했을 때 국내 형벌 수준이 과도한지, 행정 제재로 입법 목적 달성이 가능한지 등도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규제 개선 사례로 전자상거래 상품 정보 제공 시 유통기한 폐지 기준 완화와 일시적인 2주택자 주택 처분 기한 완화 등을 검토 중입니다. 과태료 등 행정 제재로도 당초 입법 목적이 달성될 수 있는데도 형벌 대상으로 이렇게 규정화가 관례적으로 돼 있어서 과도한 그런 규정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합리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당정은 환경 규제도 무조건적인 규제 방식을 벗어나 사회적 합의를 통해 국민 부담을 줄이고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환경 규제는 국민 생명 안전과 직결된 과제로 판단해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 추진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과거와 같이 무조건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아니라 선진국 동향을 고려하여 환경 정책 목표는 유지하면서 규제 방식을 혁신하는 환경 규제 패러다임 전환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회의에선 용산 대통령실 국민제안에 포함돼 관심을 모았던 대형마트 의무 휴업 폐지와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인 중대재해처벌법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는 오늘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다음 주 예정된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 전략회의에 규제 개선안을 보고한 뒤 확정할 예정입니다. 국회 방송 강민지입니다. 지난달 22일 제35대 국회 사무총장으로 취임한 이광재 신임 총장이 최근 자신의 개인 휴대전화 번호를 SNS에 공개해 화제입니다.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회를 만들겠다며 직접 소통에 나선 건데요. 국민들의 소소한 바람에서부터 입법 제안까지 다양한 의견들이 줄을 잇고 있다고 합니다. 이 총장이 그리는 국회 미래상은 무엇인지 태훈영 기자가 직접 들어봤습니다. 대학 재학 시절에는 학생운동가로 정계에 입문해선 강원도지사와 세 차례 국회의원을 역임한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 국회 입법 지원기관인 국회 사무처의 수장으로 가장 중점에 둔 것은 국민과의 소통입니다. 국회 문턱을 낮추고 국민들의 다양한 생각을 직접 듣겠다는 건데 이 총장은 자신의 개인 휴대폰 번호와 이메일을 SNS에 공개하며 진정성을 담았습니다. 이제 공개 4일차. 요즘 같은 한여름 더위에도 국회 방문이 어렵지 않도록 국회 주변 이동수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에서부터 국회가 다양한 입법으로 국민 삶을 개선시키는 데 앞장서달라는 바람까지
국민들의 소중한 의견들이 전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민들한테는 정말 이 집 문제, 일자리 문제, 교육 문제에 뭔가 좀 삶의 변화를 좀 실질적으로 좀 이루어 달라는 국민들의 에너지를 국회로 와서 법과 제도, 그리고 예산으로 만들어서 실질적 변화를 꾀하는 거죠. 공공기관 가운데 국회가 국민에게 가장 낮은 신뢰를 받은 것을 안타까워하며 국민 신뢰 회복에 주력하겠다는 각오도 전했습니다. 이른바 AS 국회를 해법으로 제시했는데 분노를 미소로 바꾸는 국회, 국민의 요구에 해결책을 제공하는 국회, 또 인공지능으로 스마트하게 일하는 국회 등의 의미를 담았습니다. 화나는 국회가 아니고 스마일, 웃는 국회가 되는 것이죠. 국민들이 원하는 것을 좀 해결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국회가 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AI 기반의, 데이터 기반의 국회를 만들어서 전 세계의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우리의 대안을 만드는 좀 스마트한 국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국회, 21대 국회 하반기 슬로건에 발맞추기 위해선 협치와 의회 외교, 국회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꼽으며 국회 사무처가 그 뒷받침을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총장은 국민이 정책 형성 과정에 참여하는 이른바 정책 소비자 개념을 내세워 국민이 원하는 정책을 국회가 함께 고민하는 국회 미래상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국민도 문제를 내고 국회도 그 문제를 함께 푸는, 그렇게 해서 저는 이제는 정책 소비자 운동이 나올 때가 됐다. 국민이 원하는 정책을 요구하고 또 국회는 그 문제를 같이 풀고. 국민의 에너지를 국회로 가져와 실질적 변화를 이끌겠다는 이 총장. 국회 방송과 국회 홈페이지, SNS, 유튜브 등 온라인 뉴미디어 채널 강화를 통해 적극적인 국민 참여와 소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회 방송 태윤영입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오늘부터 오는 11일까지 폴란드와 루마니아를 공식 방문하는 첫 해외 순방에 나섰습니다. 김 의장은 오는 7일까지 폴란드를 방문해 엘주비에타 비테크 하원 의장과 양자 회담을 갖는 등 K방산 무기 수출과 우리 기업의 폴란드 신공항 원전 사업 참여 방안을 협의합니다. 이후 지난 2008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루마니아로 이동해 상하원과 정부 고위 관계자를 잇따라 만나 원전 현대화 사업을 유치하는 등의 의회 외교를 펼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서울 아산병원 간호사 뇌출혈 사망 사건과 관련해 정부가 필수 의료 분야 인력과 인프라 확충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성일종 정책위 의장은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근무 중 쓰러진 간호사가 다른 병원으로 전원돼 수술 후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며 필수 의료 영역의 인력 문제가 드러났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외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등 필수 의료를 살리기 위한 건강보험 의료체계 개편과 입법 지원,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 이전 비용 추계를 즉각 공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신현영 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가 인수위 시절 집무실 관저 이전 명목으로 받은 예산 496억 원을 모두 소진하고 다른 예산을 전용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졸속 추진된 대통령실 이전에 그동안 얼마만큼의 국민 혈세가 낭비됐고 또 앞으로도 얼마나 더 쓰일지 답해야 한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출장단이 오늘 미국 플로리다주 우주군 기지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달 탐사선 다누리 발사를 참관했습니다. 출장단의 단장을 맡은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주와 달을 향한 대한민국의 도전을 응원한다며 국회에서도 전폭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도 우주산업과 기술 발전을 위한 초당적 지지에 나서겠다고 밝혔고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세계 우주산업 분야에서 우위를 점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뉴스엔 주간 리서치 시간입니다. 매주 금요일 한 주간의 여론 추이와 그 속에 담긴 여의도의 이슈를 풀어주는 분,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자리했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지난 한 주도 잘 지내셨죠? 네. 네. 오늘도 그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먼저 살펴보면서 시작을 해볼까요? 네. 두 개의 그 여론조사를 이제 가지고 오셨는데 모두 그 지지율이 20%대로 이제 역대 그 최저치를 기록을 네. 했습니다. 그 문자 파동 여파가 아직도 작용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될까요? 그 이상의 또 이슈가 발생을 했습니다. 네. 먼저 이제 그래프를 보시면서 네.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지난주 금요일, 토요일 실시되고 이제 월요일 발표된 한국 사회여론연구소의 조사 결과인데요. 네.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어봤는데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가 28.9%, 네. 그리고 잘 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가 10명 중 7명에 가까운 네. 68.5%로 나타났습니다. 요거는 약 한 일주일 전에 조사인 거죠? 7월 29에서 30일 양일간 조사입니다. 이 조사는 네. 권성동 원내대표의 문자 파동, 네. 윤석열 대통령과 주고받은 네. 이 체리 엄지척 문자 파동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 직후에 그 있었던 여론조사니까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중도층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에게 투표했을 법한 네. TK, PK 60대에서도 지지층이 이탈하는, 그래서 대통령의 지지율이 더 하락하는 네. 결과로 나타난 것이죠. 그런데 가장 최근의 여론조사 결과도 하나 있죠? 예, 그렇습니다. 네. 자, 이번 주에는 더 큰 이슈들이 많았습니다. 경찰국 이슈도 지난 2일 행정안전부 경찰국이 설치됐고 또 하나입니다. 바로 만 5세 취약 연령 이 이슈가 정책 공약이 더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오면서 네. 추가적인 지지율이 하락했는데요. 추가적으로 네네. 지지율이 하락했는데 긍정이 24%, 네. 한국갤럽 조사입니다. 네. 부정이 66%로 올라갔습니다. 네. 그러니까 똑같은 조사의 추세는 아니지만 이번 주 초에 발표됐던 조사에서는 20%대 후반이었는데 네. 한국갤럽의 오늘 발표된 조사에서는 긍정이 25% 미만으로 내려갔습니다. 네. 그러니까 가장 최저치를 네. 지금 찍은 거죠? 그렇죠. 이 조사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은 여성 또 중도층들이 추가 이탈하는, 지지층에서도 네. PK, TK뿐만 아니라 네. 충청 지역에서도 이탈하는 네. 유권자들이 부정평가로 돌아선 결과에서 여성이 많이 이탈하셨다고 했는데 어떤 이슈 때문에 그랬습니까? 바로 만 5세 취약 연령, 네. 이 이슈가 한 주간 내내 여론을 들끓게 만들었거든요. 그 만 5세 취약 연령만 가지고 또 여론조사한 그게 있죠.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 결과는 거의 10명 중 7명 정도, 네. 우리가 정확한 수치를 말씀드리면 조사 결과를 또 소개를 해드려야 돼서 네네. 대체로 압도적으로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반대 응답자들이 높았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인데 네. 이게 왜 중요한 이슈냐면은 지금 대통령의 지지율을 하락시키는 요인들이 보면은 다 사람과 관련이 있다. 네. 그러니까 권성동 원내의 문자 파동도 이준석 대표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죠. 네. 자, 경찰국 설치도 경찰 사람입니다. 그런데 만 5세 취약 연령도 5세 취약하는 아동들과 관련된 이슈이기 때문에 사람과 관련된 이슈가 터지면 네. 대통령의 지지율은 날개 없이 쭉쭉 내려가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사람과 관련된 부분을 윤석열 대통령이 반전시킬 수 있느냐가 네.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봐야 되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우리 시청자들이 이 대통령 지지율을 분석할 때 대통령 지지율은 3P, 첫 번째 P는 필로스피, 이념입니다. 네. 두 번째 P는 팔러시, 정책입니다. 네. 세 번째가 중요한데 특히 임기 초반에는 바로 피플입니다. 그래서 지금 권성동 사람, 원내대표, 네. 문자도 또 이준석 대표와 관련이 있죠. 그다음에 경찰국도 경찰이라고 하는 사람과 관련돼 있죠. 만 5세 취약 연령도 사람과 관련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사람과 관련된 이슈가 지지율에는 지지층들에게는 가장 민감한 영향을 미치는 이슈라고 봐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난주와 이제 이번 주 그 2주에 걸친 여론조사 대통령의 이제 지지율은 문자 파동 여파 그리고 만 5세 취약 연령에 대한 교육부 정책이 영향을 이제 크게 미쳤다는 말씀이고요. 또 이런 여론조사도 있었습니다. 여당의 이준석 대표 징계에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작용했다는 주장, 여기에 대해서 국민은 어느 정도 공감을 하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네.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이 이슈가 아주 중요한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네. 먼저 결과부터 설명을 드리면
이준석 대표 징계에 윤 대통령 의중이 작용했는지 여부 이게 바로 권성동 원내대표가 주고받은 이 문자의 내용 관련된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징계에 윤 대통령의 의중이 있었다. 이준석 대표의 징계에 공감하는 의견이 무려 68.8%. 거의 뭐 국민 10명 중에 7명이 공감을 했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요. 공감하지 않는다는 의견은 25.5%인데 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조차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있었다가 절반이 넘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지금 이준석 대표를 둘러싼 이슈가 이준석 대표가 지금 징계를 받은 것에 대해서도 네. 여론은 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 지지율이 추가적으로 더 내려가는 데 원인이 됐고 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아니 신동진 앵커께서도 대통령 지지율도 중요하지만 임기 채 3개월도 되지 않은 이 시점에서 또 중요한 지지율이 뭡니까? 정당 지지율이거든요. 네. 근데 국민의힘 지지율도 흔들흔들한다. 네. 그럼 이거는 이준석 대표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의중이 이준석 대표의 징계와 관련돼 있다? 네. 그러면 국민의힘 지지율에도 영향을 어퍼컷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준석 대표 징계라는 부분이 국민의힘은 지금 집권 여당이고 지난해부터 포함하면 선거에서 3전 연전 연승입니다. 3전 네. 3승. 네. 그런데 지금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낮은 수준의 네. 결과가 발표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비대위가 만들어져도 또 전당대회를 실시해서 다시 당대표가 누가 선출되더라도 지금 상당한 갈등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 아니 이준석 대표가 있는데 당대표를 왜 새로 뽑아? 그러면 이준석 대표와 관련된 갈등 때문에 20대, 30대가 움직이고 있고 네. 또 여기 중도층도 움직이고 있고 그러다 보면 국민의힘으로서는 비대위를 출범시켜도 또 전당대회를 해서 누군가 당대표를 뽑아도 이 갈등과 내부는 끝나지가 않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이준석 대표 징계에는 그 윤심이 작용했다는 국민 여론조사 10명 중에 7명 약 70% 정도가 공감한다는 그런 결과 살펴보셨고요. 이번에 그 마지막 살펴볼 거는 그 야당의 유력 그 당권 주자 이재명 의원 관련된 여론조사인데요. 이재명 의원이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국민의힘과 검경이 쓰는 공격적인 언어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내린 바가 있는데 그런데 국민 과반 이상은 이재명 의원의 사법 리스크가 존재한다. 네. 예, 진짜 뭐 본인이 그런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여론에서 국민들이 보기에는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들이 보기에는 이재명 의원의 리스크가 이게 사법 리스크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이 조사 결과를 보면 리스크가 없다고 보는 의견은 32.2%. 그러니까 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정도만 사법 리스크가 그래도 없을 것 같은데 생각해 보니까 결정적인 것은 근데 60.7%가 거의 2배네요. 그렇죠. 리스크가 있다는 응답은 여기에는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 보수층도 들어가 있겠지만 중도층도 이재명 의원과 관련된 의혹 수사 리스크가 만만치가 않을 것 같은데 네. 검찰에서 수사 결과를 8월 중순에 이달 중순에는 또 발표한다고 했으니까 이것이 전당대회에도 영향을 줄 수 있지 않겠느냐. 네. 이재명 의원이 맞닥뜨린 리스크가 네. 이 위험이 결국 간단치가 않을 것이라는 것이 보수층이나 중도층의 의견으로 볼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일단 전당대회에서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가 될 가능성은 더 커진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대표는 이재명, 어대명이 아니라 확대명이다. 뭔지 아십니까? 확대명. 네. 확실히 대표는 이재명이다. 네. 이런 의견이 나오는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데 그러면 언제 반전이 되느냐? 네. 대통령이 바뀌어야 된다. 대통령실이 바뀌어야 된다. 아니면 국민의 힘이 똘똘 뭉쳐서 대통령의 지지율을 올려줄 수 있는 역할은 아니다. 이재명 의원이 리스크가 많기 때문에 네. 당대표가 되는 순간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갈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네. 지금 뭐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이나 진보층에서는 아니라고 해도 선을 긋고 손사래를 치더라도 지금 여론을 보게 되면 사법 리스크가 있다는 여론이 60%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당대표가 된 이재명 의원의 리스크가 불거진다면 대통령 지지율에도 영향 주는 거 아니야?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과 국민의힘 지지율에도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가 된다면 이 리스크가 불거진다면 영향을 줄 수도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역대 윤석열 대통령 취임한 약 3개월을 맞아서 지지율이 최저치를 찍었는데요. 휴가에서 돌아오는 다음 주에 뭔가 반전의 어떤 뭔가 메시지를 갖고 나올지 또 여론조사를 갖고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뉴스엔 주간 리서치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아랑의 정치톡 시간입니다. 8월 5일 시선을 집중시킨 정치 뉴스 만나보시죠. 첫 번째 정치톡은 최후의 선택은입니다. 국민의힘이 오늘 상임정국위원회를 열고 현재 당 상황을 비상상황으로 결론 내리면서 비대위 체제로 가는 첫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오는 9일 전국위에서 당원 개정안이 의결되면 곧바로 비대위원장 임명 절차를 진행해서 새로운 지도체제인 비대위가 출범하게 될 텐데요. 오늘 상임전국위에서 이준석 대표의 복귀 가능성을 열어둔 당원 개정안 의결까지 무산되면서 이 대표 복귀는 사실상 어렵게 됐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동안 친이준석계로 불리면서 윤 대통령과 윤핵관들에게 비판적 목소리를 냈던 당내 인사들이 미묘하게 변화된 입장을 보여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어쨌거나 저는 기본적으로 화합이 좋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그게 불가능하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 최후의 최후에는 당과 대통령을 지키는 길을 선택하는 게 맞다고 보죠. 결국에는 식구들끼리의 싸움입니다. 네, 돌아와야 할 집이고요. 국민의힘이. 그리고 같이 해야 될 동지들입니다. 식구들끼리의 싸움은 칼로 물베기잖아요. 결국 뭐냐면 지도자들은 당이 혼란스럽게 가지 않도록 당원들이 식구들이잖아요. 가족들이잖아요. 그 정도 됐으면 우리 가족들이 그게 틀린 길을 가더라도 이 혼란을 더 크게 만들 수는 없으니까 이준석 대표는 이쯤에서 당대표로서 이제 손을 놓을 때가 되지 않았냐. 저는 사실 이렇게 제안도 했거든요. 윤 대통령의 인사 문제를 지적하고 당의 비대위 전환에 반대 입장이었던 박민영 대변인과 정미경 최고위원. 오늘 상임정국위가 열리면서 비대위 체제로의 전환이 가시화되자 당원과 당을 가족, 돌아와야 할 집으로 지칭을 하면서 화합이 안 되면 당과 대통령을 지키는 길을 선택하겠다. 틀린 길을 가더라도 이쯤에서 당대표로서 손을 놓을 때가 됐다면서 달라진 태도를 보였습니다. 당과 이 대표가 끝까지 충돌할 경우 최후의 선택은 이 대표가 아닌 당이란 이야기입니다. 물론 친이준석계가 모두 그런 건 아닌데요. 김용태 최고위원은 당이 비상 상황이 아닌 이상 상황이라면서 법적 대응 검토를 시사했습니다. 이건 비상 상황이 아니라 이상 상황이죠. 도대체 100일도 안 된 집권 여당의 비상 상황이 뭐라는 것인지 정말 저는 이해할 수 없고요. 이상 상황이라고 봅니다. 법적 자문을 받고 있고, 근데 그는 저보다 더 적극적으로 가처분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국민의힘이 공식적인 비상 상황이 되면서 친이준석계 인사들도 당이냐 이준석 대표나 갈림길에 섰습니다. 각자의 생각과 가치에 따른 최후의 선택이 이 대표 선택에도 과연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자,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정치톡은 빗나간 정치 구단입니다.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이 1박 2일간의 방한 일정을 마치고 어제 다음 순방지인 일본으로 향했죠. 그런데 20년 만에 한국을 찾은 펠로시 의장의 이번 방한 일정과 관련해서 뜻하지 않게 체면을 구긴 정치인이 있습니다. 바로 정치 구단이라고 일컬어지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입니다. 펠로시 의장이 이번 한국 방문에서 김진표 국회의장과의 회담만 진행하고 윤 대통령은 휴가 일정 때문에 만나지 않는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박 전 원장이 그러지 않을 거라면서 호언장담하고 나선 겁니다. 바로 이렇게요. 저건 말이죠. 안 만난다, 휴가 중이다 이렇게 지금 페인트 모션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전격적으로 펠로시 의장을 면담하리라고 봅니다. 미국 권력 서열 3위 펠로시 하원 의장이 한국에 서울에 오셨는데 서울 땅에 같이 계시는 윤석열 대통령이 안 만난다? 이것은 얘기가 안 되죠. 저는 그렇게 보는데 만약 안 만나시면은 저 정치 구단짜리 내놓겠습니다.
박 전 원장이 자신의 정치 구단 탈퇴까지 걸면서 윤 대통령과 펠로시 의장의 만남을 장담했지만 애초 계획대로 두 사람의 회동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윤 대통령이 휴가 중인 자택에서 펠로시 의장과 40여 분간 전화 통화를 갖고 이번 방안에 대한 환영의 뜻을 전했다고 하죠. 머쓱해진 박 전 원장, 윤 대통령이 미 하원 의장을 직접 만나지 않고 전화 통화만 한 건 이해할 수 없다며 자신이 모셨던 DJ였다면 만났을 거라고 씁쓸한 해명에 나섰습니다. 저는 강하게 권한다는 의미에서 배팅을 해봤는데 만약 김대중 대통령이었으면은 펠로시 하원 의장이 한국을 왔을 때 같은 서울 하늘 아래서 안 만났을까? 만났을 거예요. 만났을 것이다. 정치 구단증을 내일 와서 억울한 게 아니라 과연 이런 식의 외교 그런다고 해서 중국이 우리를 또 좋아하는 것도 않을 거라는 거죠. 오늘 신문들을 보면은 되게 만났어야 된다. 여기에 방점이 찍혔어요. 한편 윤 대통령과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이번 회동 무산과 관련해서 정치권에서 여야가 뒤바뀐 듯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도 눈에 띄는 대목인데요. 여권 내에선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고려해서 윤 대통령이 펠로시 의장을 직접 만났어야 한다는 의견이 거론되는 반면에 야당 내에선 미중 갈등이 고조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대처가 외교적으로 적절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건데요. 정치 구단의 빗나간 예측, 장기적으로 우리 외교에 어떤 영향이 있을진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톡이었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 청년 정치인의 시각으로 정치권 이슈를 분석하고 토론해보는 뉴스앤 청년 맞술 시간입니다. 권지웅 더불어민주당 전 비대위원, 문성호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집권 여당 국민의힘 비대위 전환의 첫 관문이 이제 통과가 되면서 사실상 비대위 출범이 이제 가시화됐는데요. 이른바 그 이준석 복귀안도 이제 부결이 돼서 이 대표 복귀가 결국 이제 원천 봉쇄된 모양새가 됐습니다. 여야 그 청년 정치인들은 이 상황을 지금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권 의원부터 들어볼까요? 일단은 저는 이게 어쨌든 비상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조치지 않습니까? 네. 그런 면에서는 변죽만 울리고 있다 이런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문제의 원인이 국민의힘 지도부였으면 지금 이 조치를 통해서 뭔가 나아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 위기를 극복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국민의힘 지도부의 잘못이 없었다는 건 아니지만 사실 잘못의 주된 어떤 시작점은 다 대통령실이었습니다. 박순애 장관을 임명한 것도 대통령이었고 최근에 두 가지 정책이 좀 논란이 되고 있죠. 경찰국 설치와 그리고 만 5세로 이제 입학 연령을 낮추는 것. 이것도 다 사실은 충분한 의견 수렴을 전혀 듣지 않고 빠르게 추진하면서 이제 지지율을 잃어버리고 있고 끝으로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하면서 의사결정하는지 궁금했는데 국민들 입장에서 그것이 어떤 내밀한 문자를 통해서 사람들이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자신과 다른 의견을 내는 당대표를 두고 내부 총질이나 하던 당대표가 나가서 당이 잘 돌아간다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렇다 할 해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그것이 위기 상황의 원인이면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대책을 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갑자기 당 지도부만 바꾸고 있어요. 심지어 그 책임을 가진 사람들은 전혀 변화가 없고 당 지도부만 쇄신시키고 있어서 이게 뭔가 이 변죽만 울리고 있다 이런 생각은 들고요. 두 번째로는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억울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윤리위 징계로 인해 6개월 정식 처분을 받은 건 공식 절차를 통해서 받은 거기 때문에 좀 인정할 만하지만 지금 이것은 본인이 야기한 비상 상황이라고 보기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이렇게 결정을 해보는 거예요. 선출된 당직을 가졌던 당대표를. 그래서 금연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국민의힘 비대위 전환의 그 존재 조건이 말씀하신 이제 비상 상황인 건데 현재 그 문성호 대변인은 비상 상황으로 인지를 하고 계신 건지 그리고 이준석 대표 복귀 원천 봉쇄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지 들어볼까요? 그러니까 지금 당내에서 정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저희가 지지율이 많이 좋지 않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당 내홍이 이런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라고 생각을 해서 물론 뭐 여러 가지 지금 뭐
말이 나오는 상황들이 많지만 그래도 이제라도 마무리가 되고 당을 안정화시켜야 된다는 의견도 있고요. 그렇지만 다만 여기에서 있던 당원 당규상의 어떤 절차적인 문제나 이런 해석의 문제에서 달리 생각하시는 의견도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다고 해결될 문제는 저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래도 이제 당의 어떤 내용을 정리하는 입장에서 최소한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이것뿐이 남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드립니다. 네, 이준석 대표 복귀 이게 좀 이제 불가한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이제 당원 정지 6개월이 되고 이제 지금 비대위 개월수가 아직 뭐 정해진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6개월보다는 짧게 되는 쪽으로 결정이 날 것 같은데 이게 국민들이 바라보기에는 어떤 이 대표를 배제하기 위해서 비대위의 어떤 규정이나 이런 활동 역할을 정하는 게 아닌가 이런 시선이 충분과 우려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대표님과의 어떤 당과의 아니면 혹은 청과의 이런 갈등으로 인해 지지율 하락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이 해결되지 않고 지속될지도 모른다는 우려의 시선이 많이 있습니다. 네, 또 한간에는 친이준석계로 분류되던 그런 인사들도 이준석 대표와 지금 헤어질 결심을 하고 거리두기를 하는 게 아니냐 이제 그런 시선도 존재하거든요. 저희가 자주 말씀드리는 게 친이준석계라는 것은 사실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떤 계파가 형성이 되려면 이준석 대표가 이제 다른 인사분들에게 뭔가를 이제 해준다거나 뭐 지원을 해준다거나 이런 과정 속에서 계파가 형성이 되는 건데 이준석 대표께서는 공정한 경쟁은 약속을 해도 어떤 지원이나 이런 걸 해주는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사실 이준석의 아젠다에 공감해서 같은 목소리를 내던 사람들이 있는 거지 이준석계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당 내홍 과정에서 지금까지는 이 대표하고의 아젠다가 동일했지만 이 과정에서 조금 달리 생각하는 분들이 나오는 것 이 정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준석 대표 연일 SNS에 격분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바보들의 합창이다. 그리고 코미디 등의 단어를 써가면서 그 당의 결정을 비판한 데 이어서 연이틀 그 윤 대통령 저격에도 나섰습니다. 내부 총질에 대해서 한심한 인식이다. 뭐 이렇게 발언을 했는데 가처분 신청 등의 법적 대응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승산이 있다고 보시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어떤 법적 대응으로 나가는 건 뭐 시민으로서의 권리니까 뭐 그거에 대해서는 이해하고 싶지 않지만 지금 아무래도 당이나 청에서 이 대표님을 좀 밀어붙이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대표님도 뭐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하시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게 어떤 단순히 뭐 이기고 지고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승산보다는 뭐 스스로의 어떤 이런 정당함, 스스로의 어떤 그런 것을 다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저는 당연히 반발할 거라고 생각되는데 두 가지 측면 때문인데요. 하나는 지금 당대표가 징계를 받고 떠난 직무를 하지 못하는 이 상황을 사고로 규정할 것인가, 그러니까 일시적인 상황으로 규정할 것인지 아니면 아예 직무를 하지 못하는 상태인 거리로 규정할 것인지를 한 차례 논의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당의 공식 기구의 조언에 의해서 사고로 규정하는 것이 맞다라고 했고 그것을 의총해서 추인까지 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지금 완전히 다 뒤집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무리스러울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지금 현 최고위원인 김용태 최고위원도 계속 반발하게 되는 거고 이준석 대표도 당연히 반발할 것이 있죠. 게다가 더구나 이게 여당의 집권 여당의 정당이기 때문에 보통 판결에서 정당의 어떤 내부 의사결정에 개입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인 경우에는 법원이 현격한 문제가 있다고 볼 때는 개입해서 그것을 바로잡기도 해요. 근데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 6개월 징계를 받았던 건 근거가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는 당원권 정지 혹은 아니면 당대표직 박탈은 납득하기가 저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일단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이것을 추진하면서 대통령실을 개편한다고 하면 예를 들면 대통령실도 노력을 하고 당도 노력을 하고 그리고 내각도 노력을 한다고 하면 이 전체적 분위기가 만들어질 텐데 그런 분위기가 전혀 읽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대표만 날리는 격이 되어서 저는 아마 반발이 계속 이어질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권지웅 위원도 그 비대위원을 또 지내보셨잖아요. 상대당을 보면서 그때 생각도 많이 나실 것 같은데 그 국민의힘 상황이 현재 그 조기 전당대회를 위한 그 짧은 기간 동안에 관리형 이제 비대위로 가는 것 같습니다. 분위기가. 그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뭐 지금 언제 조기 전대를 열 거냐 이런 게 이제 이야기거리이잖아요. 아마 늦지 않게 하려고 하는 측의 힘이 더 센 것 같아요.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그렇게 되면 정말로 관리형 비대위만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당장 이제 비대위원장이 선다 하더라도 발언을 하곤 하시겠지만 리더십을 갖기란 좀 쉽지 않을 듯합니다. 그리고 전당대회 룰이라고
하는 것도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았어요. 그전에도. 그러니까 책임당원이라고 하는 분들과 여론조사 절반 이렇게 했던 관례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도 개입할 게 딱히 없다고 하면 비대위원장의 역할이 높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실제로 지금 이제 당대표 징계라는 상황은 워낙 초유의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뭐 여러 가지 무리수가 솔직히 나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다만 이제 정당 민주주의라는 것이 결국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듯이 어떤 당의 주인은 결국 우리 당원들인데 네. 당원이 선출한 당대표가 이제 어쨌든 사고로 저희가 이제 결정을 내려서 직무대행 체제로 넘어갔음에도 또 다시 이걸 비대위 체제로 전환을 할 때 어떤 기간을 그런 당원권 정지와 맞춰서 이분이 다시 어떤 당원들에게 재신임을 묻지 못하게 하는 것은 뭐 내부의 반발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비대위원장 얘기도 해볼까 하는데요. 유력한 후보였던 그 친윤계로 분류가 되는 정진석 국회 부의장은 근데 고사를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다소 개파색이 상대적으로 옅은 오선의 주호영, 정우택 의원이 함합형에 오른 그런 상태인데 외부에서보단 당내 그 중진으로 좀 무게가 쏠린 모습입니다. 두 청년 정신 평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청년 정치인으로서의 평가를 얘기하셨으니까 저희 청년들의 평가를 이야기를 드리자면 이 두 분께서 뭐 어떤 청년들이 뭐 싫어하거나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 이분들의 어떤 역량이나 이런 걸 충분히 다 인정을 하고요. 다만 이제 청년들이 바라는 것은 기존에 저희 정당에서 하지 않았던 청년들의 아젠다, 지금 세대가 문제시하고 공감하는 아젠다 이런 것을 진행해 줄 것을 많이 기대했었고 그런 기대가 어떤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지지로 이어진 것이 있는데 이 두 분들이 과연 이준석 대표가 수행했던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외부에서는 좀 구하기가 어려운 국면이잖아요. 들어가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비대위원장이기 때문에 그럴 테고 내부에서는 그러니까 사실은 소위 이준석 대표로 위시되던 이 당의 개혁을 아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사람이 아닌 이상해야 별로 기대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운동장이 기울었다고 생각되니까 지금 이런 수순들이 밟혀지고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이것을 좀 중재할 만한 아주 강력한 어떤 개혁이나 이런 이미지를 가진 사람이 아니고서는 크게 의미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계속 하락하고 있고 거기에 이제 더불어서 나오는 게 대통령실 쇄신론인데요. 야당은 검찰 출신 참모 6인방을 이제 육상시로 규정을 했습니다. 육상시는 뭐 중국의 이제 후한 시대 정권을 농락한 10명의 환관 십상시에서 이제 온 말인데 윤 대통령이 헤어질 결심을 해야 한다 이렇게 야당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대통령실 인적 쇄신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두 분의 생각도 한번 들어볼까요? 저기 뭐 민주당 상대 당이긴 하지만.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많은 문제들은 대통령으로부터 저는 시작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번에 도어 스태핑을 하면서 대통령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직접 볼 수 있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많은 문제들이 생겼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선출한 대통령이기 때문에 대통령을 바꿀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주변에 그것을 좀 적절히 바로잡지 못했던 참모들을 바꿔야겠다는 생각은 충분히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돼요. 근데 과연 그것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이 있고요. 사실은 지금 이런 거지 않습니까? 30%로 지지율이 떨어졌다고 하는 건 중도층이 기대를 접은 거예요. 사실 새로운 정부를 세우면서 뭔가 좀 이것 정도는 바뀌지 않을까 했는데 그게 잘 안 됐던 거고 30%에서 20%까지 됐다는 거 윤석열 정부를 아주 지지했던 사람조차도 위험하다라고 본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그 국면으로 갔는데 대통령실이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저는 기대하기가 되게 어렵다고 생각하고 그 실제로 지금 예를 들면 공정한가? 공정하지 못하다는 이미지를 갖게 됐고 소통하려고 하는가라고 했을 때 이미지는 소통하는 것 같지만 정작 정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전혀 소통하고 있지 못하고 그리고 왜 이렇게 무능한가라고 했을 때 그런 의혹까지 연결되면서 이게 더 복잡해지는 것 같은데 예를 들면 김건희 여사의 코바나 콘텐츠에서 뭔가 계약했던 업체가 관저공사를 맡았지 않습니까? 별일 아닌 것 같아도 사실은 저렇게 사적으로 이것을 운영하느라 무능한 거 아닌가? 뭐 공무원 합격은 권성동? 그거 챙기느라 무능한 거 아닌가? 이렇게 연결되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이것을 끊어낼 수 있는 인적 쇄신이 없으면 사실
국민들이 기대하기가 되게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대통령실 뭐 인적 쇄신은 어느 정도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나요? 사실 아직 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오랜 시간이 지나진 않았기 때문에 이분들이 뭐 어떤 십상시에 빗대서 육상시라는 이야기를 듣기에는 아직 조금 어폐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저희 대통령 지지율이 28%까지 떨어지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고 또 인사에 대한 이야기들이 오늘 조사는 한국갤럽 24%대까지도 네, 여러 가지 조사 네네. 제가 이제 본 건 28%로 오늘 나왔었는데 이제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인사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면 이걸 또 쇄신해서 보여주는 것도 어떤 국적 동력을 되찾기 위한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얘기하셨던 뭐 다른 부분들은 아직 좀 더 사실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걸 가지고 아직 무능하다라고 하기에는 아직도 보여준 게 너무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5년이라는 임기가 있는 만큼 조금 더 기회를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통령 휴가가 이제 끝나고 다음 주에 다시 이제 출근을 할 텐데 대통령이 어떤 카드 뭔가를 이렇게 좀 판을 좀 약간 전환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카드가 현재로서는 조금 더 지켜봐도 된다 그 말씀이신가요? 지켜봐도 된다라기보다는 지켜봐야죠. 왜냐하면 우리가 선출한 대통령이기 때문에 뭐 지금 짧은 기간에 보여준 모습만 가지고 판단을 하기에는 너무 오히려 국정이 혼란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역할을 해주실 거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 민주당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당대회 지역 순회 경선이 내일 강원과 대구, 경북에서 출발 테이블을 끄는데요. 확대명 관측 속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이재명 의원의 사법 리스크 그리고 최근 또 논란이 되고 있는 실언, 설화 리스크는 판세에 각각 어떤 영향을 줄지 한번 관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번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후보가 이제 대표가 된다면 사법적인 리스크가 있을 것이다. 이런 국민들 생각이 한 60% 정도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 여조가 나왔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지금 민주당에서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민주당이 이번에 당헌을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 민주당 당직자나 어떤 대표 이런 분이 어떤 부정부패와 관련된 이제 이유로 기소가 된다면 이제 당직을 정지하고 윤리를 열도록 당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기소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그 경우에 어떤 당대표의 권한이 정지되는 걸 막기 위해서 지금 당원을 바꾼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걸 보고 생각난 게 뭐냐면은 저번에 이제 오거돈 시장이랑 박원순 시장 당시에 어떤 이분들의 성비로 인해 결국 재보궐이 열렸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 당시에 이제 민주당 당원 당규에 자신들의 어떤 광역단체장이 이제 잘못으로 인해 열린 재보궐에는 이런 후보를 내지 않는다 이런 당원 당규가 있었어요. 근데 당시에 이걸 무리하게 개정하면서까지 결국 이제 밀어붙여서 후보를 그때 내셨거든요. 그러니까 당원과 당규라는 것은 결국 당의 헌법과 당의 규칙인데 이것을 상황에 따라서 자꾸 바꾼다면 결국에는 국민들의 신뢰를 잇는 행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여야를 가리지 않고 당원 당규를 좀 더 존중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국민에게 책임을 지는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저는 설화 리스크는 별로 크지 않은 것 같고요. 사법 리스크도 사실은 이재명 의원이 기소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도 김혜경 여사의 법카 유용 관련한 것인데 그것이 설사 사실로 확인된다 하더라도 이재명 의원이 기소되기는 어려운 내용인데 계속 그것이 다 이재명을 향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건 조금 과도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되고 근데 저는 조금 아쉬운 것은 그러니까 이게 전당대회라고 하는 이 당원들이 의사를 내고 당원들이 투표하기 이전까지의 시기 동안에 사실 나와야 될 이야기가 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가까이 저희가 꼼수 탈당 문제로 되게 지탄을 받았습니다. 그럼 그거 어떻게 할 건지 당대표 후보자들이 밝혀줘야 되고 그리고 박안주 의원의 제명권이 있었습니다. 근데 박안주 의원 여전히 국회의원으로 계세요. 이 문제 어떻게 할 건지 사실은 저는 당대표 분들이 밝히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지금 토론에 질문거리로 안 올라오고 있어요. 셋 다 이야기를 안 하시고 계시는 상황이죠. 좀 다른 측면으로는 예를 들면 연금개혁 관련해서 어떤 입장을 낼 것인가 이런 것들이 좀 올라와줘야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텐데 그게 안 되고 있어서 그런 건 좀 많이 아쉽습니다. 그렇군요. 민주당 이제 전대 지금 흥행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은 흥행을 좀 그런 국면으로 좀 바꾸기 위해서는 가장 시급한 게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리고 97 단일화가 이게 쉽게 지금 결성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말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뭐 1, 2위 간의 표차가 생각보다 많지 않았고 또 3, 4위 간의 표차가 많지 않아서 2, 3위 간에는 그렇다면 뭐 이렇게 좀 논리적으로는 좀 표차가 좀 낮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한쪽에서는 원하지만 또 한쪽에서는 지금 서둘러 할 필요가 없다. 자신의 인지도를 좀 많이
올리는데 지금 이제 뭐 중요한 시간이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단일화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이제 예측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물밑 접촉은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단일화의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민주당 전당대회 흥행을 위해서는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게 어떤 거라고 보시는지 두 가지. 일단 단일화 관련해서는 저는 여전히 가능성은 아직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가능성이 높아지려고 하면 둘이 합치면 어쩌면 이길 수도 있다 이런 게 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 국면으로 안 가는 게 조금 1, 2위 표차가 뭐 그 밝혀지진 않 공식적으로 밝혀지진 않았지만 뭐 그렇게 많이 차이가 안 났다 하시더라고요. 2, 3위가 또 이렇게 같이 합치면은 경쟁이 될 수도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사실은 중앙위원들이 지역위원장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면 지역위원장들은 사실은 지역의 대의원들과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표가 어느 정도 이제 생각보다 해볼 만하다라고 하면 저는 단일화의 동력이 생긴다고 생각되는데 근데 또 한편으로 권리당원분들이 투표를 하는 입장에서는 이재명 의원이 직전에 그 대선 후보셨고 그리고 나름 능력을 인정받은 정치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또 그 측면에서는 좀 불리하다기보다 이재명 후보가 유리한 상황이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사실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건 되려 그 둘이 합쳐도 이기지 못할 것 같은 상황이어서 단일화를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일화를 하려고 한다고 하면 저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두 후보 말고 나머지 지금 컷오프된 5명의 후보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마음을 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것이 어떤 세력으로서 이재명 의원과 좀 겨루어서 볼만한 전당대회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볼만한 전당대회를 만든다고 하는 거 그게 치열한 과정에서 뭔가 진일보하게 되는 거죠. 아까 제가 던졌던 어떤 질문들도 만약에 어떤 후보는 받을 수 있고 상대 후보는 못 받을 것 같으면 그 질문을 가지고 나오겠죠. 꼼수 탈당 어떻게 해야 할 거냐라고. 그러면 그것이 이제 뭔가 논쟁을 만들고 그 다음을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지금 안 되고 있어서 좀 아쉽고 어쨌건 어떻게 전당대회를 흥행하게 할 거냐의 측면에서도 저는 이 지점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후보들이 다른 답을 낼 수밖에 없는 질문들을 하기 시작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러지 못한 것 같아요.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 사실은 당대표가 되지 못하더라도 자기 색깔을 낼 수 있는 것을 함으로써 이번에 얻을 수 있는 걸 얻어야 되는데 그 생각을 아직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두에게 지탄받지 않는 선거를 치르려고 하시니까 그런 질문들이 못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8월 28일이 이제 그 본 경선 날이니까 최종 마지노선 단일화를 위한 시간도 그렇게 많지는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너무 발언 기회를 한쪽에만 몰아드린 것 같은데 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짧게 근데 한번 들어볼까요? 저도 이제 다른 당이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격차가 심하게 나기 때문에 흥행이 되지 않는 게 일단 첫 번째가 있고 격차가 너무 많아서 그리고 압도적으로 이기고 있는 1위 이재명 후보가 결국 기존의 어떤 민주당의 어떤 비판받았던 점을 그대로 가지고 가는 변화되지 않은 후보라는 게 더 안타깝습니다. 우리나라 최대의 의석수를 가진 정당인데 또다시 변화 없이 되는 게 아닐까 국민 한 사람으로서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네요. 서로 상대당을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청년 마스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은 비대위 체제 국면으로 가고 있는 국민의힘 그리고 지역 순회 경선 돌입한 민주당 전당대회 상황을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권지웅 더불어민주당 전 비대위원, 문성호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과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폭염은 더 점점 심해지고 있는데요. 주말인 내일도 찜통더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 37도 안팎의 폭염이 예상됩니다. 전국 곳곳엔 소나기가 내리겠고요. 계곡과 하천에선 갑자기 물이 불어날 수 있으니까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에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